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파혼을 당해 골짜기 날 만큼 울며 시간을 보내다 사필 규정을 눈앞에서 목도한 뒤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글을 미련 없이 놓은 30세 여성입니다. 저는 3살 연상의 남자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연애를 한 뒤에 결혼을 준비 중이었어요. 주변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는 거 아니냐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두 귀를 닫고 앞만 보고 달랬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편하게 예랑이라고 할게요. 예랑이 저에게 문자로 파혼 통보를 했어요. 이유를 물으니 시댁이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저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저는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겨우 예식장과 기타 등등을 취소하고 칩거했죠. 그런데 사필 규정이라고 하죠. 모든 일이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고요. 정말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시댁 사업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폭삭 망했죠. 그리고 예랑이 저를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할게요. 저는 유능한 경찰의 이녀 중 맏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친가는 법률계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국가수사본부장까지 하셨고 큰아버지가 경찰청에 계시고 막내 부모가 겸사세요. 지금 저희 아빠도 경찰청에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어릴 때부터 불의를 참지 말고 정직할 것을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각 지역의 사건 사고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안전에 늘 유의해야 하라는 말을 들었죠. 더군다나 아빠는 딸만 둘이어서 저희 자매를 제약하고 간섭하는 것도 없지 않았어요. 특히 성적이 떨어지는 것보다 규칙을 어겨서 벌점을 받아오는 것에 더 혼이 났죠. 아빠는 영재보다 누구에게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저희 가족 분위기가 좀 삭막할 거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화목하고 단란했어요. 저희 아빠가 경찰청에서는 무섭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지인들 사이에선 완전히 딸바보의 애처가로 유명해요. 물론 숨길 수 없는 카리스마 때문에 다들 믿지 않지만 고등학생 때까지 아빠가 출근하면 포옹을 했는걸요. 퇴근을 할 때도 늘 문 앞에 마중을 나와 포옹을 해드렸죠. 사춘기가 심했을 땐 가끔 아빠에게 인사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빠는 눈에 띄게 서운해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내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시간이에요. 저희 가족은 저녁을 먹는 시간이 다른 집보다 긴데요. 1시간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서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희노애락과 함께 털어놓곤 했죠. 그리고 아빠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행을 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셨죠. 이번에는 저희 엄마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엄마는 중학교 음악교사로 재직 중이시고 교육을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당신의 교육 철학에 맞게 올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자유롭게 크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죠. 한 번도 저희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따끔한 충고는 했지만 질책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공정하고 공평하게 저희를 키우셨죠. 그래서 엄마한테 혼날 땐 억울한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저와 여동생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님 덕분에 저와 제 여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싶은 게 별로 없었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디를 가든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최신 기계나 신상, 유행하는 것과 유행할 것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악기들을 쉽게 배우고 최종적으로 바이올린을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 대학원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죠. 물론 무슨 경찰이 무슨 교사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퍼줄 수 있어? 라고 의문을 품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친가와 외가 둘 다 잘 살았어요. 친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률계 집안으로 명예도 있고요. 그리고 외가는 분홍이 땅 부자예요. 어릴 때부터 시장에 가면 저희 식구들을 엄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두 분 다 천성이 여유롭고 그걸 저희 자매가 물려받았어요. 동생은 모르겠는데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했거든요. 얘들아, 예은이는 뒤에서 누가 밀쳐도 웃으면서 뒤돌아볼 것 같지 않니? 맞아, 맞아. 오히려 괜찮냐고 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봐. 너 싫어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지? 그런 걸 생각해서 뭐해.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봐, 그렇다니까. 너는 천성이 너무 착해. 그래도 가끔 이상한 애들 붙으니까 의심은 하는 게 좋을걸? 그래. 구김이 없어 보이는 것도 먹잇감 되기 쉽다. 먹잇감이라니.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그런데 구김이 없어? 응.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예은이 같은 사람을 구김이 없다고 하는 거래. 친구의 말에 다들 동의하는 눈치였고 그 이후로도 구김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들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한국에서 학사를 따고 저는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바이올린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정말 즐거웠어요. 세계 각국에서 음악을 사랑해 모인 사람들과 합주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 시절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그때 인생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연애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연애를 꼭 해야 한다고 그랬지만 저는 친구들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런 저에게 이성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람은 알려줬어요. 상대는 같은 음대에 다니며 같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한 첼리스트였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이지만 저와 같이 한국인이어서 많이 의지를 했죠. 무려 5년이나 연애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몇 번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제가 연애가 처음이라 서툴러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사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가 몇 번 도와준 게 그 사람은 유쾌하지 않았나 봐요. 그 사람은 사실 유학을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부모님이 무리를 해서 비행기까진 탈 수 있었어요. 겨우 오디션을 받고 기적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다 보니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고 나중엔 장학생 자격 박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비를 다시 내야 했죠. 그래서 제가 도와줬어요. 제가 자취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식비와 생활비 전부 내지 말라고 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은 학비로 모두 충당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해. 오히려 너랑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걸? 어떻게 그래. 내가 월세 조금이라도 보탤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내는 거야. 식비랑 생활비도 우리가 많이 먹지 않으니까 내가 받는 돈이면 충분해. 그래도 너도 놀고 그래야지. 사고 싶은 것도 있을 테고. 나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학비 벌고 연습만 해. 절대 유급당하면 안 된다. 네가 그럴 리 없지만 나 너 없이 학교 다니기 싫어. 그렇게 각자 부모님 몰래 동거를 하게 되었고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붙어 다니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집에 잘 있지 않았어요. 연습실에서 밤을 새는 경우가 잦았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의 첼로에 문제가 생겼어요. 수리를 해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서 걱정하길래 저는 이제껏 모아놓은 돈을 깨서 그 사람에게 첼로를 선물했어요. 그 사람이 집에 있는 새 첼로를 보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서프라이즈 성공이야? 이게 뭐야? 새로운 친구. 앞으로 잘 부탁해. 아니, 이걸 왜? 오빠 첼로 망가졌잖아. 그래서 연습도 못하고. 이제 곧 합주인데 걱정 많이 했지. 그런데 걱정 마. 이 친구가 이제부터 오빠를 지켜줄 거야. 내가 행운의 아이템도 달았어. 제가 조잘조잘 말하는데도 그 사람은 미동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기쁘고 놀라서 그런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어나서 그 사람을 껴안고 방방 뛰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저를 멈추더니 헤어지자고 했어요. 헤어지자. 어? 지금 짐 빼서 나갈게. 아니 왜? 첼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그럴 리가 있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첼로야. 그냥 첼로도 아니고 내가 원하던 회사 제품이라고. 그 회사 제품 좋아하는 거 나는 아니까 당연히 사야 한다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지 않은 거야? 무려 1,000만 원이야. 이게 1,000만 원이나 한다고. 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나를 어디까지 끌어내릴 생각이야? 내가 오빠를 언제 끌어내렸다고 그래? 너는 세상이 아름답지? 세상이 핑크빛이지? 너 그러는 거 얼마나 재수없는지 아냐? 뭐? 세상에 있는 행운은 다 네 거고 세상에 있는 불행은 다 내 거야. 그치? 또 한 번 그렇게 말해보지 그래?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냐고. 좀 더 다르게 생각해보라고. 밝게 살아야 밝은 기운이 온다고. 뭐 계속 떠들어봐.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아니야? 맞는데 그건 오빠가 매번 나쁘게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 첼로가 망가진 거다. 내가 나쁘게만 생각하니까? 누가 그렇대? 나는. 그래, 너는 다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근데 그건 알아둬라. 너 구김없는 거 진짜 재수없어.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아니야. 매번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면서도 참았어. 참았다고? 이제껏 나를 참으면서 만났다는 소리야? 그래, 참으면서 만났어. 네가 매일 나한테 강요하는 긍정 듣기 싫었어. 재수없었어. 너는 네가 앞으로도 핑크빛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장담 하나 할까? 너 그러다 분명히 무너져. 너 같은 것들이 무너지면 답도 없어. 그냥 쓰나미에 휩쓸려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한 뒤에 그 사람은 정말 짐을 챙겨서 나갔고 저는 이후 박사 졸업까지 1년이 남았지만 그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힘들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빠가 유산으로 받은 건물 2층에 학원 겸 작업실을 만들어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유튜브에 연주한 음악을 올리며 지냈어요. 거의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죠. 그런 저에게 친한 친구가 소개팅을 권했어요. 자기 애인의 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요. 그런데 영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 거절하다가 억지로 만났어요. 계속 나와달라고 부탁해서 귀찮으셨죠?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꽂히면 앞뒤 안 가리는 성격이라. 사실 저 구독자거든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좋아해서 클래식 유튜브를 좀 보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구독 중이더라고요. 팬입니다.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하셨어요? 피아노도 치시는 것 같은데?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수준급은 아니지만 쳐요. 그 정도면 수준급이죠. 다른 악기도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상대는 저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였고 저는 오랜만에 남자로부터 관심을 받아 조금 들떴어요. 그래서 제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말씀이 많은 분인 줄 몰랐네요. 편해지셔서 다행이에요. 원래 이래요. 최근에 일이 있어서 조금 감추는 중이에요. 무슨 일이요? 아니, 여쭤보는 건 실례죠? 아니에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5년을 만난 애인한테 최근에 차였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김살 없는 모습이 재수없다고요. 제가 한긍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눅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나쁘고 속도 좁은 사람이네요. 네? 구김살 없는 거, 사람이 구김이 없는 게 죄다 주름투성이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희귀하고 대단해요. 구김 없단 소리 많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요. 구김 없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그런 말 좋아해요. 생각하는 대로 되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같은 거요. 웃으면 복이 온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걸 모르다니 참 속 좁은 사람이네요. 상대는 그러면서 제가 5년이나 만난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마주보고 웃었어요. 첫 만남부터 좋았어요. 저희는 그 다음번 만남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3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프로포즈 없이 합의하에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구들, 심지어 소개를 받아보라고 말한 친구까지 말렸어요. 아니 예은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해. 신중하게 결정한 건 맞아? 다시 생각해봐. 너는 네가 소개해줬으면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좋은 사람이라며. 진국인 사람이라서 소개시켜주는 거라며. 나는 네가 내 결혼 소식 듣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지. 내가 인연을 맺어줬으니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좋아. 좋은데 그래도 너무 급하지 않아? 급하지 않아. 내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그럼 됐지. 따질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나는 확신이 들어. 정말 오빠랑 살면 잘 살 것 같아. 나답게 잘 살 것 같아. 그런데 너 아직 오빠 가족들도 만난 적 없다며. 반대하면 어쩌려고 벌써 예식장을 잡았어. 설마 반대하시겠어? 내가 꿀릴 게 뭐가 있다고. 아무리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벌이 괜찮아도 반대하고 미워하는 게 시댁이야. 너는 꼭 결혼해본 것처럼 말한다. 우리 언니가 결혼했잖아. 옆에서 보면 결혼 같은 건 하기도 싫어. 그래도 나는 믿어. 좋은 분들일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오빠가 좋은 사람일 수 없으니까. 이럴 때도 파워 긍정이야? 아무튼 너는. 친구는 끝까지 제 결혼을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질주했죠.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하고 며칠 뒤에 저는 시댁 식구들과 처음 식사를 했어요. 예식장에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 예랑이가 시댁 식구들이 근처에 있다며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거든요. 저는 안 그래도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껏 시댁 식구들을 만난 적이 없는 게 걸렸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제가 잘 아는 고급 중식당이 있어서 바로 예약했죠.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자리라 조금 긴장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시부모님과 애떼어 보이는 시누이가 들어오더라고요. 한 끼 식사하는데 뭘 이런 데를 예약했어? 우리는 대충 먹어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기는 우리 막내딸이에요. 안녕하세요. 혹시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인데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대접? 아, 그럼 아가씨가, 아니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사는 거야? 그럼요. 제가 대접해드려야죠. 통이 큰 모양이네. 그래, 사람 있을 때는 써야지. 100점이네. 100점이야. 당신은 뭘 얼마나 봤다고 100점이야. 100점은. 아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몰라서. 바이올린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도 하고요. 클래식? 교양 있는 직업이네. 그런데 악기를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나? 엄마, 바이올린 그거 엄청 비싸요. 그것뿐인 줄 알아? 예은이 유학도 다녀왔어요. 엄청 유명한 음대. 어머, 정말 부자인가 보다. 엄마, 저 시계랑 가방 전부 명품이에요. 그거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사람이 좀 부티가 나 보인다고 이야기하려고 했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버지는 경찰청에 계시고 어머니는 중학교 음악교사로 계세요. 경찰청은 그렇다 쳐도 중학교 교사가 돈이 그렇게 많나? 그래도 부족함 없이 컸어요. 예은이 외가 쪽이 엄청난 분홍의 땅 부자예요. 어머, 그러니? 너는 어디서 이런 보물 같은 여자를 찾았어? 복도 많다. 언니, 저 그 가방 한번 봐도 돼요? 어허, 지금 뭐 하는 거야? 교양없게.
우리가 뭐 거지 새끼도 아니고. 그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겠어. 아버지는 갑자기 분위기 흐리게 왜 그러세요? 아가씨, 아니,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니 새아가라고 부를게요. 새아가야, 아까 사돈이 경찰청에 교사라고 했지? 하지만 그래봤자 공무원 아니냐? 공무원은 나라의 개야, 개. 자애라고는 티끌도 없지. 새아가 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말이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은 사업이야. 우리 아들이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사장이다. 내가 CEO라고. 아무리 너희 부모님이 경찰청의 높은 직급이고 교사라고 나만큼 벌까. 아까 들어올 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 벤츠 타고 다닌다. 집도 2층짜리 전원주택이지. 아까 외갓댁이 분홍의 땅 부자라고? 우리도 땅이 있다. 세도 주고 있어. 못 믿겠으면 서류 떼 와서 보여주마. 지금 얼굴 보니까 믿지 못하는 모양인데 정말 원래 부자는 겉으로 티가 안 나는 법이야. 왜냐하면 부자라는 걸 티내기 위해 명품을 사고 몸에 두르고 다니진 않으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는 검소한 거다. 검소하면 좋죠. 현명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승준 씨도 검소하고 알뜰한가 봐요. 그리고 저도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아버님 차 봤어요. 좋은 차던데요. 아버님이랑 잘 어울리세요. 그렇지? 내가 사람들 만나는 일이 잦아서 차는 좋은 걸 해야겠더라고. 영업하시는 거예요? 영업이라기보다는 내가 원래 여행사를 했거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좋은 상품들을 잘 알고 있어.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미용상품, 생활용품까지 섭렵하고 있지. 여행사를 하셨구나. 그래, 13년 정도 했는데 내가 누구 밑에 있는 성격이 아니야. 엄청 진취적이고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한 끝에 사업을 시작했어. 나를 따라서 온 여행사 직원들도 많았지.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했어. 내 생각이 맞았던 거야. 좋은 물건을, 그것도 구하기 어려운 외국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데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우리 회사 모토가 뭔 줄 알아? 굿서클이야.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고 산 사람들이 주변에 알리고 또 알리고. 우리 회사에 단골이 얼마나 많다고. 물론 신고 고객도 많지만. 그런 운영 철학도 있고 정말 멋진데요. 그런데 직원도 많을 것 같은데 직접 영업하시는 거예요? 원래 사장이 더 움직여야 하는 거야. 그래야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지. 정말 멋있으시네요. 그런데 아까 학원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학생 수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학원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더 키워야지. 나이도 젊은데 패기가 없네. 그래도 아버지, 예은이가 어디서 학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서 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장인어른 건물이에요. 거기 엄청 비싸던데? 건물이 몇 층짜린데? 한 5층 되나? 그럼 값이 꽤 나가겠네. 그 건물이 위치도 좋아서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예은이를 위해서 2층 한 칸 준 거예요. 그것도 2층에서 제일 넓은 칸으로요. 어머, 딸을 끔찍이 생각하시네. 아가씨 외동이야? 외동은 아니고 맞이예요. 어머, 그래도 맞이가 좋지. 우리 아들 아주 땡 잡았네. 그럼 결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찬성 안 할 게 뭐가 있니? 엄마는 찬성이다. 아버지는요? 너희들이 좋다는데 뭐. 아무튼 새아가 너는 사업을 더 키워라. 사업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서는 안 돼. 욕심을 가져야지. 그리고 다음 날은 예랑이가 요구해서 저희 집 식구들을 만났어요. 저희 집은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당황했지만 제가 원하기 때문에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커플은 더 적극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죠. 그런데 예랑이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 나 곧 퇴직할 거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 뭐? 아니, 그럼 우리 둘 다 사업을 하는 건데 그래도 회사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누구 하나라도 안정적으로 벌어야 하잖아.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없어. 나 일 잘해. 다른 증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온다고. 다만 난 도전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 평생 안정적인 건 없어. 회사가 망하면 끝이라고. 오빠 회사가 망할 리 없잖아. 잘 나가는 증권사인데. 반대하는 거야? 둘 다 불안정한 수입이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 네가 왜 불안정해? 적어도 너는 장인어른 건물에 있잖아. 세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학원 등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며. 나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 거라 당장 수입은 보장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있어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안 되면? 어라? 긍정파워 예언이가 어디 갔지?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이라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데. 그리고 영 불안하면 장인어른한테 건물을 미리 달라고 해. 건물을 달라고 하라고? 어차피 너한테 줄 거 아니야? 네가 맞으잖아. 왜? 아니래? 처제 준대? 아니면 나눠서 준대? 우리 아빠 아직 살아계시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이야기는 미리 할수록 좋아. 나중에 꼭 물어봐.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리고 나는 확신이 들어.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기도 하고 되는 거야. 이건 반드시 되는 일이라고. 이제 내 눈앞에 돈길이 펼쳐질 거야. 떼부자가 되는 거라고. 무슨 사업인데? 그걸 발설하면 안 되지. 이제 네 앞날도 꽃길일 거다. 내 덕분에. 얘랑은 그렇게 말을 돌렸고 저는 얘랑이 앞으로 할 사업이 뭔지 전혀 몰랐죠. 그리고 상견례를 했어요. 도련님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진행되었어요. 제가 그러자고 한 건 아니고 남편이 결정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먼저 도착한 시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에게 대뜸 그랬어요. 아유, 사돈어른 반갑습니다. 돈 굳어서 좋으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둘째 아들 식당이거든요. 새아가, 너는 그런 것도 말하지 않았니?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아, 아십니까? 돈 굳어서 좋으시겠어요. 여기 엄청 비싼 데인데. 우리 아들이 일본에서 요리를 배워서 몸값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시아버지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당황해 어색한 미소를 보였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의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아빠가 돈을 내겠다고 했죠. 안 그래도 오늘 영업 쉬는 날인데 가게 문을 열어 장소를 마련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계산하도록 하죠. 그러자 도련님이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어요. 야, 그래도 준다고 하면 받아. 너는 뭐 땅 파서 장사하니? 그런데 외동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여동생은 어디에 있나요? 아, 우리 막내는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이어서요. 날짜를 급하게 말해줘서 시간을 못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언니를 위해서 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나 보네요. 아니요, 사이는 좋습니다. 네, 못 와서 미안하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도 이건 우리한테 너무 예의가 아닌데. 아무리 엄마가 선생이어도 자식은 자식이네요. 그쵸? 네? 저희는 둘째가 식당까지 비웠는데. 휴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휴무에 굳이 가게 문 열어서 신경 쓰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제가 경솔했네요. 그래도 상견례인데 오라고 했어야 했네요. 그런데 사업을 하신다던데 무슨 사업입니까? 그냥 소매업이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아빠, 좋은 상품을 중간 단계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파신대요. 전에 여행업을 하셔서 세계 각국의 좋은 상품을 많이 아세요. 건강식품부터 미용, 생활용품까지 안 파시는 게 없대요. 너는 참 기억력도 좋구나. 그게 정확히 업종이 뭡니까? 따님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사돈이랑 이야기하길 꺼리죠? 네. 경찰청에 있다더니 무슨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쁩니다.
제가 언제 그랬다고? 업종은 왜 물어보십니까? 제가 대답하지 못하면 이상할 생각하실 거죠. 그래서야 일상생활은 가능합니까? 말이 좀 심하시네요. 그럼 사업하면 죄다 돈으로 보이는가 보죠. 둘째 아들한테 저희가 상견례하게 자리 비우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들어오자마자 돈 타령. 대기야말로 일상생활은 가능합니까? 뭐예요? 왜 이러세요? 다들 진정하세요. 아빠는 왜 갑자기 업종을 물으셔서 당황하게 하세요? 아버지도 왜 들어오시자마자 돈 얘기를 하셔서 불편하게 만드세요? 저희 커플이 두 분을 말렸고 겨우겨우 상견례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는 막바지 준비를 했어요. 그 사이 얘랑은 정말 회사를 그만두었고 저희는 조금 다퉜어요. 하지만 얘랑이 자기를 좀 믿어달라더군요. 이번에 정말 자신 있어. 그리고 네가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힘을 내겠어? 조금 더 나를 믿어줘. 저는 그 말에 얘랑을 믿기로 했고 그 사이 아빠가 결혼을 축하한다며 저희 부부가 살 집을 구해줬어요. 저희 커플은 결혼 전에 살림을 합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얘랑이 물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건이 왜 이것뿐이야? 집에 있는 오래되고 낡은 건 안 가져왔어. 어차피 필요하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그리고 나 한동안 집에 못 들어올 거야. 알다시피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할 일이 많아. 뭐? 그럼 이 집에서 나 혼자 있으란 말이야? 아예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 다 우리 너를 위해서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얘랑은 그런 말을 하더니 정말 신혼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지냈죠. 예비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남편이 여기서 혼자 고생하는데 얼굴도 한번 안 비추니? 여기라뇨? 사무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데 무슨 소리니? 그리고 이제까지 사무실에 있는 줄 알았으면 더 자주 사무실에 가봤어야지. 내가 사무실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네 얼굴 못 봤다. 우리 아들이 지금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아주 남처럼 대하는구나.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이래서 내가 공주처럼 큰애는 싫다고 한 건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 거니? 죄송해요. 저도 혼자서 결혼식에 필요한 거 확인하고 가구랑 가전 받고 청첩장 돌리느라 바빴어요. 우리 아들이 바쁜데 네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아니니?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말했지만 어떻게 결혼을 혼자 준비하나요? 저는 솔직히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얘랑은 겨우 턱시도만 맞추고 결혼 준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얘랑이 미워서 시어머니의 말에도 시댁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랑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결혼을 하지 말자는 문자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곧바로 얘랑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결혼하지 말자. 뭐? 왜? 내가 너랑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어. 필요? 니네 집 이제 필요 없어. 꺼져라.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집 대박 났거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럴 거고. 그러니 고작 건물에 땅 조금 있는 너희 집은 이젠 필요 없어. 잘 살아라. 정말이야? 아마 우리 파혼 소식 그리고 우리 집 대박 난 거 들으면 너희 아빠가 뼈저리게 후회할 거다. 우리 아빠가 왜? 대가 투자하라고 했을 때 했으면 지금쯤 너희 아빠도 대박 났을 거고 우리는 파혼을 안 했겠지. 그런데 콧대만 높은 너희 아빠가 감히 우리 회사에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공무원이라 그런가? 간이 작더라. 우리 아빠한테 투자하라고 했어? 이제껏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아깝긴 한데 뭐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너한테 뱉어내라고까진 안 할게. 대신 결혼식 취소하고 전부 연락하는 건 네가 해. 나는 그런 자잘한 걸 할 사람이 아니야. 얘랑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이내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시댁에서도 제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모든 것을 취소하고 정리했어요. 수수료도 제가 냈고요. 결혼을 못하게 됐다는 연락도 제가 했어요. 부모님에게도 어렵게 상황을 전했고 저는 집에서 일주일 동안 나가지 않으며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제가 있는 집으로 찾아왔죠.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무척이나 화가 났죠. 뭐? 이제 네가 필요 없어? 걔 너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 네가 좀 사는 집안 딸이라니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고. 그거야 저는 모르죠. 그리고 내가 그 사기꾼 집단에 왜 투자를 해? 내 전 재산 다 잃으라고? 사기꾼 집단이라뇨? 네 시아버지 될 뻔한 사람 사기꾼이다. 20년 동안 일궈온 사업이 죄다 사기야. 내가 이름이 너무 나딕다 했어. 그래서 업종을 물어봤는데 교묘하게 피하기나 하고 거기서 꼬리를 잡았어야 했는데 좋은 일 하신다고 했어요. 좋은 일은 무슨 비싸게 팔 수 있는 해외 상품만 가지고 노인을 대상으로 강매한 거다. 돌아다니면서 영업한다고 했지? 비닐하우스, 노인정 마을 회관을 돌아다니면서 강제로 물건을 사게 한 거야. 그리고 공짜로 여행시켜준다고 하면서 노인들한테 노래 불러주는 척 물건 팔고 안 사면 협박하고 시세보다 10배, 15배 비싸게 팔았다더라. 인터넷도 못하는 노인들이 그런 걸 알 리가 있나? 결국 쌈짓돈 모아놓은 거 다 털리고 그걸 안 자식 손주들이 신고한 것만 수두룩해. 그런데 왜 잡혀가지 않았어요? 잡으려고 영장 신청하면 기각됐다. 알고 보니 법원에 아는 판사가 있더라. 법원에서 네 시아버지 될 사람이 일했던 여행사를 쓰고 있었어. 그때 친분이 지금까지 이어온 모양이야. 그리고 네 남편 될 사람도 결국엔 사기꾼이 되었더구나. 들어보니 7천만 원만 투자하면 10배가 넘는 8억 5천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며 사람들을 꼬드긴 모양인데 그 돈이 벌써 76억이 되었다더라. 지금 한 명이 친고를 해서 접수되었는데 영장이 발부될지는 모르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빠 말대로 잘할 수 있겠니? 저는 아빠가 하는 말을 신중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내 시아버지는 체포되었어요. 방문 판매법 위반과 협박죄로 체포되었죠. 그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예랑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네가 꾸민 짓이지.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 없었어. 우리 아버지는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았을 뿐이야. 굿서클. 기억하지? 너도 분명 좋은 철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지금 너희 집 사업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몇인데. 누가 그래? 그리고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들 네가 우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네가 너희 집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구나.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지독하니? 그래, 네가 실컷 떠들어봐. 어차피 우리 아버지는 무혐의야. 우리가 그런 장치도 없이 일했을까 봐? 나도 알아. 너희 집이 CCTV 없는 장소에서만 강매를 유도했고 구매 합의 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했더라. 환불 안내도 형식적이었겠지만 했고 정말 환불해준 기록도 있다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혐의야. 그런데 경찰분들이 그 이야기는 안 해줬니? 피해자들 다수가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뭐? 내가 그런 말을 믿을 것 같아? 그래, 믿지 못하겠지. 애초에 너랑 네 아버지가 진술서는 생각도 못하는 노인분들한테만 강매를 했으니까. 하지만 사실이야. 그 노인분들의 자식 손주들이 발벗고 나섰고 자식이나 손주 없는 분들에게도 정보를 줘서 많은 분들이 진술서를 작성했어. 그리고 구매합의 계약서에 있는 가격이랑 원가가 너무 다르더라. 뭐가 달라? 네가 봤어?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팔아왔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게 10배는 올려서 받는 거야? 나는 몰랐네. 내가 사업을 몰라서 그런가? 그리고 상품 설명비, 시음비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더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주 우리를 작정하고 물먹이겠다 이거지? 그래, 우리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네가 과연 그럴 시간이 있을까? 너도 곧 체포될 텐데? 내가 왜? 이건 아버지 사업이지 나랑은 관계없어. 나는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다고. 내가 너희 아버지 사무실 간 거 알지? 알지? 내가 결혼 못하겠다고 하니 찾아와서 따졌잖아. 너는 여자가 지조도 없니? 차이면 겸허히 받아들여야지 왜 찾아와? 자존심도 없어? 내가 과연 따지려고 갔을까? 이미 결혼식도 취소하고 손해도 내가 다 보고 결혼식 안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뒤였는데
나 지조 있어? 자존심도 있고.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찾아간 건 너희 아버지가 강매를 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았지. 무슨 자신감인지 서랍장을 잠가놓지도 않았더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물건을 팔았는지 알게 됐지. 너희 아버지 진짜 대단한 사람이더라. 원가보다 10배 비싸게 판 것도 모자라 관세도 내지 않았고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물건값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지? 현금 영수증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그거 다 탈세인 거 알고 있니? 그리고 내가 네 자리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말이야. 내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더 투자할 것 같은데 얼마나 받을 거냐고 묻더라.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 사람들이 바보 같대. 어떻게 7천만 원을 8억 5천으로 만들어준다는 소리를 믿냐고. 그리고 네 서랍을 뒤지니까 네 사업 계획서가 나오더라. 아, 사업이 아니라 사기지? 너 그거 엄연히 범죄야. 네가 저지른 범죄를 내가 세상에 알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범죄야. 정이지. 이제까지 돈 쉽게 벌어서 좋았지?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야. 다들 피땀 흘려 버는데 미안하지도 않니?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우습다. 누구보다 쉽게 돈을 벌고 쓴 애가. 아니야? 돈 많은 부모 만나 어릴 때부터 쉽게 얻고 쉽게 쓰고 쉽게 버리고 그런 여자한테 이런 소리 듣고 싶진 않은데? 그건 네가 나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도 사회에 나오면서 어렵게 벌었어. 그런 애가 아버지 빌딩에서 학원을 해? 우습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난 적어도 남이 피땀 흘려 번 돈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너랑 달라. 좀 여유로웠을 뿐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 그래봤자 너는 공주님이야. 공주님 주제에 피땀 흘려 번 돈? 우습다 우스워. 그래도 난 사기는 안 쳐. 그리고 네가 지금 날 우스워할 시간이 있어? 그래, 지금을 즐겨. 너 곧 잡혀갈 거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얘랑은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그리고 저를 폭행하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그 길로 얘랑은 경찰서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사기 혐의가 더해져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 시아버지도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 결과는 두 사람 모두 징역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징역 7년, 얘랑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두 사람 다 항소를 하겠다고 난리였어요. 피해자들이 모두 재판장에 있는데 말이에요. 아빠가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욕을 했고 피해자들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의 울분을 들으니 못한 것일지도 모르죠. 저는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 정도의 양심은 있길 바라요. 그것도 아니면 어쨌거나 그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제가 너무 초라해지니까요. 얘랑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이 제 주변에 퍼진 뒤에 저에게 많은 위로의 연락이 왔어요. 결혼을 하지 않길 잘했다는 연락이 대부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남자와 결혼을 안 한 게 천만 다행이죠. 하지만 알 수 없이 저는 찜찜했어요. 얘랑의 한 말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돈을 쉽게 얻고 쓴다는 둥, 공주라는 둥. 저를 열받게 하려고 했던 말이라는 걸 알지만 그 말이 자꾸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 건물에서 운영한 학원을 폐업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중이에요. 오케스트라에 붙으면 집에서도 독립할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걱정하면서 말렸지만 지금이 아니면 독립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사기를 치던 예비 시아버지 예랑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랑이의 말처럼 제가 남들보다 넉넉한 집안에서 돈이든 뭐든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쉽게가 아닌 어렵지만 제 손으로 갈아보려고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많이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재혼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이혼 경력이 있는데 남편한테는 8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고 저는 아이가 없어요. 처음 남편과 재혼을 결심했을 때 남편이 원한다면 아들을 키울 생각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전처가 아이는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무산됐지만요.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재혼을 후회하게 됐지 뭐예요. 남편의 전처가 아이를 앞세워 자꾸 남편을 불러내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상식선이라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일주일에 3, 4일을 불러내니까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혹시라도 다른 재혼가정분들로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까 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첫 결혼은 시작부터 사기였어요. 막내 이모가 소개한 남자라서 저도 저희 부모님도 상대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어요. 자신이 재미교포 사업가라고 소개했던 첫 남편은 선자리에서 만난 지 보름 만에 청혼을 했어요. 정확히 3번째 데이트에서였어요. 미국에 계신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하루빨리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면 결혼을 서둘러 줬으면 한다고 하더군요. 원래 성격이 딱 부러지지 못한 저였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름 만에 결혼 결정을 하는 건 좀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선자리를 주선했던 막내 이모는 오히려 잘 됐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언니, 이제 고생 끝났어. 화영이가 그 집에 시집만 가면 언니는 아주 논하는 거야. 그 남자 아버지가 미국에서 엄청 부자거든. 발도 넓어서 전개 인맥도 장난 아니래. 오바마 대통령 때 생일 파티에도 초청받아서 갔을 정도로 미국에서 아주 엄청나다니까. 그런 집안에 딸내미를 시집 보낼 기회를 얻었는데 그걸 왜 마다해. 나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꽉 붙잡을 텐데 말이야. 막내 이모 말에 엄마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집에서 왜 우리랑 사돈을 맺어? 아무리 화영이가 내 딸이긴 하지만 인물이 미스 코리아 나갈 정도로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언니도 참 왜긴 왜겠어. 이게 다 운명인 거지. 신데렐라는 알았겠어? 지짝이 왕자님인걸? 여자 팔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확 땡기라고. 이참에 나도 조카 덕 좀 보고 살게. 그날 막내 이모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에 욕심을 내게 되셨어요. 저 역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살짝 고무됐거든요. 첫 남편은 몸에 두르고 있는 옷과 구두, 시계도 고가의 제품이었지만 씀씀이도 그에 못지않게 컸어요. 당시 저는 서울 소재의 여대 졸업반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다니던 학교까지 저를 찾아오곤 했어요. 고가의 검은 세단을 타고 말이죠. 그 모습은 같은 과 동기들을 비롯해 교수님들 눈에까지 흥미진진한 눈요깃거리가 되었던가 봐요. 첫 남편이 학교에 들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동기들이 제게 몰려들어 첫 남편에 대해 묻곤 했어요. 심지어 전공 교수님까지도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취직 대신 취혼을 할 생각이니? 어제 왔던 그 남자랑? 아직 생각 중이에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그동안 배운 게 헛된 일이 되지 않길 바란다. 결혼했다고 해서 여자가 집안 살림만 하고 사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교수님은 적잖이 실망하신 눈치였어요. 여학생들은 잘 가르쳐놔도 결혼하면 끝이라는 말을 애제자인 제가 실현하게 된 셈이니까요. 교수님께는 죄송한 마음뿐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내 인생이 먼저였어요. 저희 집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식을 올릴 분위기였어요. 이제 남은 건 당사자인 제 결정뿐이었어요. 사실 저는 자라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적은 없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정수기 관련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아도 재정이 탄탄한 회사라서 남부러울 거 없이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업가인 아빠는 재미교포 사업가인 사위의 힘을 빌어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 보니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결혼식장으로 인도하는 기분이 들었고 결국 남편의 청혼에 승낙을 해버렸어요. 딱히 남편한테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결혼식은 한국에서 한 번,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저희 쪽에서 부담하기로 했고요. 시댁 식구들 없이 저희 집안 사람들과 지인들을 모시고 식을 올렸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빠 지인들이 너무 많아서 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당연히 축의금도 엄청 많이 들어왔고요. 재력과 사회를 얻어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셨던 아빠는 그 돈을 모두 제게 주셨어요. 시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주머니에 든 푼돈이 더 힘이 될 거라면서요. 아빠의 그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두 번째 식을 올리게 된 저는 시댁에 도착한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막내 이모가 말했던 그 엄청난 자산가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평범했거든요. 땅덩이가 넓은 미국이라는 게 무색하게도 시댁은 규모가 작은 평범한 주택이었어요. 그저 평범한 중산층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못하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거기다 남편의 재력에 대해 더욱 의심이 갔던 건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였어요. 일본 브랜드의 중저가 차량을 몰고 다니더라고요. 한국에서 잠시 지낼 때도 벤츠를 타던 사람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시댁 분위기나 시부모님의 차림새만 봐도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처음 며칠간은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를 하고 집안 분위기를 살피느라 현실 자각이 안 됐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정신이 들면서 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하기로 했던 결혼식을 비용 문제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던 남편은 뜬금없이 제게 돈을 요구했거든요. 축의금 받은 거 장인어른이 다 주셨잖아. 그 돈 좀 줘봐. 그건 왜요? 설마 결혼식 하는데 그 돈 쓰려는 건 아니죠? 결혼식? 하여간에 한국 여자들이랑 결혼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한국에서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하겠다고 그러냐고. 웨딩드레스 입고 사람들 앞에서 공주놀이 하느라 억대 돈을 쓰는 게 제정신이야? 돈이 썩어 나가?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은 않고 돈 쓸 궁리만 하느냐고. 내가 네 허영 받아주느라 한국에서 꼬라박은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돈이나 내놔. 그 돈을 왜요? 그건 아빠가 나한테 준 돈이에요.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요. 뭐? 관여할 일이 아니야?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이지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그날부터 남편의 폭력은 시작됐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 없던 저는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에 몸도 정신도 만신창이가 됐어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저를 남편은 집에 두고 한국에 연락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집에 갇혀 지내다가 제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저는 남편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뒤늦게 저랑 연락이 닿은 아빠는 미국에 사시는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고 남편은 사기 결혼과 폭력, 감금 등의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결국 남편은 실형을 살게 되었고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저는 이혼녀가 되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지옥 같은 남편 집에서 탈출만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한국으로 돌아왔어도 다를 게 없었어요. 따가운 주변의 시선이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었고 저는 그 안에 갇힌 채 은둔 아닌 은둔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동기들은 다들 취업에 성공해 회사원이 되었고 취업 때를 놓친 저는 원서를 낼 곳조차 없었어요. 거기다 워낙 성대하게 결혼식을 했던 탓에 주변에선 제가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벌떼처럼 달려들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투의 목소리였지만 그 너머에는 호기심과 재미가 가득해 보였어요. 내 인생의 불행이 타인에게는 한낱 유익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도 나고
스스로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 혼자 불행하고 나 혼자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상처가 되는 말을 서슴찮고 내뱉었어요. 내 불행한 결혼이 마치 부모님 탓인 것처럼 말이죠.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뜬금없이 이사를 간다고? 갑자기 왜? 네 아빠 회사가 정 같지 않아. 미국 진출한다고 투자했던 것을 다 날렸으니 어쩌겠니. 회사 다시 살리려면 당장 돈 되는 건 다 팔아야 할 판이야. 알고 보니 아빠는 미국 진출을 이유로 제 전남편한테 엄청난 금액의 돈을 사기당했더라고요. 비록 재판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돌려받은 돈은 거의 없었어요. 한 번의 결혼으로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잃은 게 너무도 많았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평창동 저택을 팔고 땅과 주식, 그 밖에 돈 될 것들을 모조리 정리한 뒤에야 아빠 회사는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연남동으로 이사를 하고 얼마 뒤 저는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했어요. 언제까지고 방구석에 처박혀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나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찾아낸 게 바로 바리스타였어요. 그렇다고 카페에 취직을 할 생각은 아니고 기회가 된다면 작더라도 내 카페를 차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커피 공부는 생각보다 저랑 잘 맞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그런지 이론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평소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롭게 커피를 내려 마시던 버릇은 실습에 꽤 도움이 되었거든요. 덕분에 바리스타 자격증은 큰 어려움 없이 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당장 카페를 차리진 않았어요.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싶었거든요. 전국에 있는 커피 잘한다는 카페를 다 찾아다니고 좋은 원두를 찾기 위해 발품도 팔았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제가 가진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가게를 찾고 가게 인테리어도 스스로 구상을 했어요.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저는 작은 카페를 오픈할 수 있었어요. 극악무도한 남편의 매질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축의금에 엄마가 보태주신 돈을 합해서 차린 카페였어요. 테이블도 몇 개 없고 커피 종류도 그리 다양하지 않지만 그래서 느긋하게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완성됐어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차린 카페가 아니라 누구든 잠깐 들러서 차 한 잔에 쿠키랑 머핀을 먹으면서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상점가와 주택가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 고객은 동네 주민이었어요. 여왕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들러서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는 손님부터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지나가다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는 직장인들, 그리고 퇴근 후 7시쯤 편안한 차림으로 와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다 가는 손님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제 카페를 찾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현재 제 남편도 있었어요. 남편은 거의 매일 제 카페를 찾아왔는데 퇴근 후 편안한 차림으로 와서 카페 룽고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1시간가량 책을 읽다가 가는데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손님이 많지 않은 조용한 카페라서 남편의 독서를 방해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는 젊은 엄마 둘이서 애를 데리고 카페에 왔는데 엄마들이 수다를 떠는 동안 아이들이 카페 안을 놀이터처럼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놓아둔 미니어처 자동차도 꺼내서 바닥에 굴리고 벽에 붙여놓은 오래된 엽서도 뜯어서 내던져 놨더라고요. 참다 못해 엄마들한테 가서 아이들한테 주의를 좀 주라고 말을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남편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쳤고 그 바람에 커피잔이 흔들리면서 책에 엎질러졌거든요. 그제야 엄마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카페를 나갔어요. 남편한테 사과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이죠. 책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변상을 하는 게 당연한데도 딸랑 말 한마디를 끝으로 도망치듯 나가는 모습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을 부르며 따라 나서려는데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괜히 싸움만 날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러고 그냥 가면 안 되죠. 책이 엉망이 됐는데. 그런 거를 신경 쓸 사람들이었다면 애초에 아이들을 카페에서 뛰어다니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괜히 상대했다간 맘카페니 뭐니 카페를 비방하는 글이나 올릴걸요. 책은 이미 다 읽은 책이라서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지만 점주 입장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몇 안 되는 우리 집 단골 손님이라서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아이들 엄마는 가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 쳐도 일단 손님께서 피해당한 사실엔 변함이 없으니까요. 가게 주인으로서 책임도 있으니까 제가 대신 변상하겠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랑 와인 한잔 하실래요? 거래처에서 꽤 좋은 와인을 선물 받았는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어서요. 아, 혹시 술 안 드시면? 아니에요. 술 잘 마셔요. 그렇다고 자주 마시는 건 아니지만요. 저도 와인 좋아해요. 그렇게 그날 급성사된 약속으로 우리는 카페 영업 후 불 꺼진 카페에서 둘만의 술자리를 가졌어요. 제가 마감을 하는 동안 남편이 집에 가서 와인과 와인잔, 간단한 안주를 가져왔거든요. 남편이 저희 카페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살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반년 넘게 거의 매일 저희 카페를 찾아준 단골 손님이었지만 그날처럼 길게 얘기를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는 남편이 저희 카페에 단골이 된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불 꺼진 집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적막한 집에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지 않네요. 당시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친권은 자신한테 있지만 양육권은 아내한테 있어서 아내가 허락하는 때에만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왜 이혼을 했는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저 역시도 묻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런 세세한 것까지 묻고 답할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졸업 후 유명 건설사에 있다가 대학 동기와 함께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차렸는데 몇 년 전에 동기가 독립을 한 뒤로 현재는 혼자 사무소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일도 많이 줄였지만 초창기만 해도 빨리 회사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들어오는 일을 족족 다 받아 했어요. 일에 미쳐 사는 동안 돈은 많이 모였지만 아내를 많이 외롭게 만들었어요. 아내가 출산을 할 때도 난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땐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아내와 아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만이 가장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몇 년 전 아내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저라도 나 같은 남편이랑은 살기 싫었을 테니까요. 결혼 후 일도 줄이고 전과 달리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었다더군요. 그래서 퇴근 후 저희 카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었대요. 막연히 남편을 볼 때면 참 여유 있게 사는 멋진 사람이구나 생각했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채플린이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나 봐요. 사실 꼭 이 카페일 이유는 없었어요. 내가 사는 오피스텔 1층에도 카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여기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혹시 인테리어를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전공이 그쪽이라서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제 이혼 얘기까지 이어졌어요. 시시콜콜한 내용까진 아니고 간단히 뭉뚱그려서 이혼했다고만 얘기했지만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돼서 그런지 이후로는 남편이 카페에 찾아오면 한 테이블에 앉아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카페를 찾아오는 이유가 책을 읽기 위함이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려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건축과 인테리어는 분야가 다른 듯 하면서도 연결된 부분이 많아서 대화도 잘 통했거든요.
그렇게 1년 넘게 남편과 거의 매일 만나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가끔은 같이 전시회도 다니면서 많은 걸 공유하는 사이가 됐지만 일정한 선은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첫 남편한테 받은 결혼 트라우마가 있어서 선뜻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 남자도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반면에 남편은 조금 더 진전된 관계를 원했어요. 궁극적으로 결혼까지도요. 서로가 원하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 언제부턴가 서로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은연중에 드러나곤 했어요. 말다툼까진 아니었지만 그 직전까지는 갔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아울렛에 갔는데 거기서 시어머니와 마주친 거예요. 이혼한 아들이 여자랑 같이 다정하게 쇼핑을 하고 있는 걸 본 어머님은 당연히 저를 새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셨던가 봐요. 자꾸 저한테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그런 사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믿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떻게 아셨는지 어머님이 제 카페로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와서 많이 놀랐죠? 늙어서 주책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우리 애는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내 아들이 그쪽을 보는 눈빛도 그렇고 그쪽에 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그렇고 그걸 보고 어떻게 아무 사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혹시 마음이 있는데 아직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내가 이거 하나만은 약속할 수 있어요. 난 시어머니 노릇할 생각도 없고 아들 내외 사는데 귀찮게 할 생각도 없어요. 명절이니 재산이 이런 걸로 며느리 오라가라 할 마음도 없고요. 그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면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아들이 아닌 시부모나 시댁 때문에 갈등 중이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아들만 보고 결정하세요. 각서를 쓰라면 내가 써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님 눈이 촉촉해지더라고요. 혹시라도 당신 때문에 제가 당신 아들을 밀어낼까봐 겁을 먹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 어머님께 차마 당신 아들이 아니어도 나는 재혼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댁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엄마도 혹시 저런 마음인 게 아닌가 해서요. 이혼을 한 건 자식인데 어떻게 된 게 상처는 부모가 더 크게 받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제가 이혼을 한 이유가 당신들 탓이라고 자책하며 사시진 않을까 그제야 부모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혼한 이후 그동안 절대로 꺼내지 않았던 제 이혼에 대한 엄마의 생각을 물었는데 역시나 모든 걸 당신 탓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애초에 넌 결혼에 마음도 없었는데 네 이모 말만 듣고 돈에 눈이 멀어서 널 지옥불 속에 밀어 넣었으니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혼사를 진행했더라면 네가 그런 놈한테 모진 거 난당해도 됐는데. 하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이미 어둠을 헤쳐나온 지 오래였지만 엄마는 여전히 암흑 속에서 살고 계셨어요. 자식의 인생을 망쳤다는 자책을 하면서 말이죠. 그날 엄마를 보니 더는 지금처럼 피해의식 속에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결혼했던 첫 남편이 나쁜 놈인 거지 지구상의 모든 남자가 다 사기꾼의 나쁜 놈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먼저 청혼을 했어요. 1년 넘게 만나오면서 남편에 대한 믿음도 생겼고 함께 있을 때가 혼자 있을 때보다 안심이 되고 편한 걸 보니 이 남자가 진짜 내 짝이라는 확신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줄곧 결혼에 회의적이었던 제가 뜬금없이 청혼을 하자 남편은 무척 놀라는 눈치였어요. 저라면 이 여자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뭘까 의심부터 했을 텐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한테 제 과거를 속이는 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날 저는 남편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눈시울이 빨개져서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더군요.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있었던 일을 지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 행복한 순간이 많아지면 안 좋은 기억을 덮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자기가 노력하겠다고요. 그 말에 울컥해져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재혼을 했어요. 따로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고 조촐하게 양가 부모님과 몇몇 친척분들만 모시고 식사 자리로 가름했어요. 우리 부부는 둘 다 한 번의 실패 경험에 있어서 그런지 이번 결혼은 어떻게든 잘 지켜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도 자주 하고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은 애초에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부부만큼이나 양가 부모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어머님은 결혼 전에 제게 하셨던 약속대로 명절이나 제사를 비롯해 시댁 행사에 강제로 저를 부르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생길 여지를 주지 않으시려 무척이나 노력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의지대로 명절이며 시댁 행사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재혼할 생각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업체에 의뢰해 남편 뒷조사까지 하셨어요. 다시는 이전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시라는 거였죠. 물론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알게 되곤 뒤늦게 남편한테 사과를 하셨지만요. 제 첫 결혼이 어땠는지 잘 아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이해해 주었어요. 자신이었어도 그랬을 거라고요. 조심스럽기만 하던 재혼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도 그렇고 양가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겼지 뭐예요. 그동안 아이 면접권까지 제안했던 남편의 전처가 저희 결혼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미안한데 이번 주 토요일에 공연 보러 가기로 한 거 말이야. 아직 예매 안 했으면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 재우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재우 만나게 해주겠대.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요. 공연이야 나중에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쪽에서 재우를 자주 만나게 해주네요. 예전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애 얼굴도 안 보여주더니. 그러게 말이야. 이제 곧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는가 봐.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달리 아빠랑 같이 살지 않는 게 애한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아빠랑 가깝게 해주려는 게 아닐까? 남편도 저도 아이를 위해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전처 쪽에서 애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날이면 그게 언제든 남편을 보내주곤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좀 심해지지 뭐예요.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이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남편을 불러내더니 그 횟수가 점점 늘어서 지금은 일주일에 거의 4, 5일을 남편을 불러내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아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에 신나서 나갔지만 점점 횟수가 늘수록 제 눈치를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거기다 남편과 아이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전처가 그 자리에 꼭 끼려고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였죠. 그럼 이번에도 왜 엄마까지 왔다는 거야? 하루 종일 놀이동산에서 세 사람이 같이 다닌 거냐고. 그 사람 말로는 재우가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하도 졸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당신이 들어서 기분 좋을 소린 아니지만 그래도 속이고 싶지 않아서 말하는 거야. 안 그래도 그 사람한테 앞으로는 애만 보내라고 얘기해놨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혹시라도 제가 오해를 하는 일이 생길까봐 제게 털어놓기 힘든 얘기도 솔직하게 다 해줬어요. 그런 마음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됨으로써 제 속에서 불이 나곤 했지만요.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아이 교섭권을 핑계로 전처가 제 남편과 만남을 이어가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일단은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은 속일 수 없더라고요. 남편과 전처 사이에는 아이라는 매개체가 있기에
언제고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루는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아보니 남편의 전처더라고요. 자신을 제 엄마라고 밝히면서 어찌나 의기양양하게 굴던지 몰라요. 우리 그이가 얘기 안 하던가요? 이번 주 수요일이 지우 생일이라서 그 기념으로 주말에 가족여행 가기로 했는데? 어머, 그이가 말 안 했나 보다. 아니요, 얘기는 전에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가겠다고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이도 저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렸으니까요. 어머머, 결정된 게 아니라니? 그리고 그쪽이 왜 우리 집 일에 결정을 하니마니 오지랖이에요? 웃기네 정말. 그럼 당신이 허락 안 하면 애 생일인데 애 아빠가 가족여행도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이보세요. 당신이 뭔데? 무슨 권리로 부자재간을 갈라놓으려고 그러냐고. 당신이 애가 없어서 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당신이 얼마나 주제넘은 생각을 하는지 알긴 해요. 아빠랑 아들은 천륜지간이에요. 당신이 해라 마라 한다고 끊길 인연이 아니라고요. 혹시라도 이번 일로 우리 애가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면 나 당신 가만 안 둬. 알았어요? 남편의 전처는 성질을 내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마치 내가 멀쩡한 가정을 깨려는 뇌연녀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번 여행은 가지 말라고 하려고 여행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건 말이야. 아, 그거 못 간다고 했어. 재호랑 둘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재호 엄마까지 온다는데 그건 좀 그렇잖아. 남편이 먼저 거절 의사를 말해주어서 속으로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쩌나 불안하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일이 없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전처가 애 여름방학 때 마카오로 3박 4일 가족여행을 떠나자고 한 거예요. 말로는 학교에서 다른 애들은 아빠 엄마랑 여행을 다녀온 얘기를 했는데 재우만 그런 경험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가 애들한테 놀림을 받았다더군요. 그러면서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집에 와서 펑펑 울더라고. 그러니 이번 여행은 꼭 가자고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남편도 약간 흔들리는 눈치였어요.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아빠의 부재로 인해 놀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겼던 남편은 저녁밥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번 여름에 마카오로 여름 휴가 가자. 같은 호텔에 지내면서 애랑 놀아줄 때만 내가 재우한테 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 재우랑 재우 엄마 보기 불편하리란 건 알지만 당신 두고 내가 재우 엄마랑 어떻게 한 방에서 지내? 아무리 애 문제가 걸려있다고 해도 말이야. 잠은 따로 자고 애랑 놀아줄 때만 갔다 오는 정도라면 당신한테도 덜 미안할 것 같아. 남편은 마치 자신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처럼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속이 상하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처 전화를 받고 하루 종일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 그 노고를 충분히 알고도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래, 마카오 가자. 난 5성급 호텔에서 호캉스 즐기고 있을 테니까 내 걱정 말고 당신은 가서 재우랑 놀아주고 와. 어차피 할 일이라면 남편 가슴에 얹혀진 돌을 덜어주고 싶어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다시 전처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남의 가족여행에 따라온다는 거야. 주제 넘게 자꾸 이럴래? 누가 주제 넘어요? 어머니 내 남편의 아내는 난데 내 남편이 이혼한 전처랑 한 방에서 지내는 걸 왜 허락해줘야 하죠? 애 생각해서 마카오까지 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이야말로 선 넘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그쪽 내 남편한테 아직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매번 질척대요? 그러자 전처는 뜨끔했는지 씩씩대다가 그러더군요. 야,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 온전히 네 거 아니야.
그 사람 아직 내 손 안에 있다고. 내 거란 말이야. 내 말 한마디면 지금도 당장 나한테 달려올걸? 넌 개뿔도 아니라고. 꼴에 안 해? 야, 꼴값 떨지 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재우 아빠 다시 그 집으로 안 보낼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보니 전처가 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하더라고요. 딱히 제 남편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든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찜찜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제 남편 뒷조사를 했던 업체에 연락해 전처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조사를 맡기고 2달쯤 지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결과가 확실한지 알기 위해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재우를 직접 만나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카오 여행길에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애한테는 내 정체를 비밀로 하더라도 내가 직접 재우를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고 남편의 도움으로 저는 재우를 만나볼 수 있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오고 열흘쯤 지나 저희 집으로 우편으로 서류 한 장이 도착했어요. 남편과 제가 애타게 기다렸던 거였어요. 바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거든요. 업체에 남편의 전처 뒷조사를 의뢰했을 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아이 아빠가 제 남편이 아닌 것 같다고요. 남편 일이 바빠서 공사 현장을 돌고 있을 때 전처는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남편의 동업자이자 대학 동기도 있었다더군요. 불행하게도 남편의 동기가 가장 유력한 애아빠라고 했어요. 덧붙여 최근에 전처가 남편한테 달라붙은 건 혹시라도 제가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라도 낳으면 친자도 아닌 자기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될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업체의 조사 결과를 듣고 남편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제가 직접 재우를 만나 머리카락을 채취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한테는 한국에 돌아온 뒤에야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남편도 어느 정도 의심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이가 자신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한테서 얼핏 자기 친구 얼굴이 보여서 기분이 묘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가 채취한 아이 모발과 남편의 모발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남편과 아이는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전처는 또다시 남편한테 연락해 애핑계를 대며 글램핑을 가자고 그러더군요. 이번엔 가평으로 1박 2일로 가자고요. 그 말에 남편은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폭발했어요. 그런 거는 애아빠한테 가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 당신 뭐래? 당신이 재우 아빠인데 나보고 누구한테 말을 하라는 거야? 내가 재우 아빠야? 내가? 야, 너 언제까지 거짓말할래? 내가 재우 아빠인데 왜 네가 승철이한테 애 양육비를 받아? 양쪽에서 돈 뜯어내니까 좋았냐? 친구 사이 갈라놓고 넌 돈만 챙기면 다냐고. 아니다. 승철이 그 자식도 똑같은 놈이니까. 아무튼 이제 네 거짓말에 속아주는 일 없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리고 이혼할 때 애핑계로 받아간 차랑 내 집, 지금까지 나한테 뜯어간 양육비, 그 밖에 각종 비용들 좋은 말 할 때 다 토해내. 조만간 변호사 통해 소장 날려줄 테니까 개수작 부릴 생각 말라고. 남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처는 집과 그동안 받아간 돈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전처가 이길 일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전처는 이번 일로 인해 남편 동기의 아내한테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걸려 있어서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 자신이 벌인 짓에 대한 결과인걸요.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죠. 전처의 고난과 달리 저희 집에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날수를 헤아려 보니까 마카오에 갔을 때 아이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걸 전처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남편의 전처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